안녕하세요. 저는 36살 된 임신 7개월 된 예비 엄마입니다. 남편은 38살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명절을 보내면서 제가 겪게 된 충격적인 일들이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과 얘기 좀 나눠보고 싶어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추석에 엄청난 일이 터졌고 사건의 시작은 첫 설 명절 때부터였죠. 정말 어이가 없어서 지금 생각해도 화가 머리끝까지 차오릅니다. 저와 남편은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잘 생활하며 즐거운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문제의 근원은 시어머니로부터 오게 되었죠. 워낙 목소리 크시고 아랫사람을 휘어잡아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어서 절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남편과 저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같은 입사 동기였죠. 하지만 나이는 저보다 2살 많았어요. 둘 다 신입이다 보니까 의지하게 되는 상황도 자주 있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눈이 맞아 연애하다가 결혼까지 했어요. 별 문제 없이 모든 게 순탄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맞이한 설 명절날 내가 이 집에 시집 온 게 엄청난 실수였구나. 평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걱정할 정도로 후회가 밀려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결혼했었고 그래도 남편을 사랑하고 있는데 너무 쉽게 이혼할 수는 없었어요. 나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좋은 점도 있을 거라 생각했었죠. 그런데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무도 안 오는 거야. 나 혼자 지금 전부 치고 있잖아. 원래 이렇게 늦게 오셔? 큰형님이랑 둘째 형님은 언제 오는 건데? 나 힘들어 죽겠어. 어머님은 표정이 무서워서 제대로 말도 못 붙이겠다고. 나 그래도 결혼하고 처음 맞는 설 명절인데 원래 명절이 이런 거야?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명절 보내면 나 오기 힘들 것 같아. 완전 일만 하러 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주방에서 지금 쉬지도 않고 눈치 보여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5시간을 앉아서 전만 붙이고 있다고. 어머님께서 한번 살펴보시고 재료 떨어지면 다시 채워주시고 방에 들어가셔서 전국 노래자랑만 보고 있고 정말 너무해. 왜 우리만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건데? 나도 지금 좀 당황스럽네. 원래 안 그랬어. 명절날 오면 다들 함께 전 부치고 서로 도와가면서 했는데 이번 명절에는 일이 좀 바쁜가? 내가 한번 전화해볼게. 그리고 내가 좀 도와줄 테니까 방에 들어가서 쉬고 있어. 같이 왔을 때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 우리 남편은 저를 일으켜 세운 뒤 방에 들여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주방에서 남편이 저 대신 도와주고 있었고 왜 안 오냐고 전화하는 듯 했는데 별로 좋지 않은 말들이 오고 가는 듯 보였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명절이었죠. 모두 함께 앉아 시끌벅적 웃음만 가득한 그런 명절을 보낼 줄 알았는데 주방에 혼자 5시간 넘게 전만 부칠 거란 생각은 전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 몸이 지쳐 있었는지 눈이 감겨버렸고 누가 깨워도 모를 정도로 잠이 들게 되었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엄청난 목소리가 제 귀에 들려왔네요. 언제까지 잘 거니? 너는 내가 잠깐 자리 비우면 꾀병 부릴 생각만 하는 거야? 아니요, 그게 아니라 다리도 쑤시고 허리도 쑤셔서 잠깐 누워있다가 다시 시작하려고 했어요. 그럼 네 시애미한테 말하면 되는 거지. 왜 우리 아들한테 주방에서 전을 부치게 해? 주방 일은 여자가 해야 하는 거 모르니?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아직 많이 서툴러서 그러니 이해해 주세요. 빨리 가서 마저 끝낼게요. 그렇게 화가 나신 시어머니를 피해서 주방으로 들어갔는데 큰형님, 둘째 형님이 주방에 계셨습니다. 너무 놀랐죠. 그리고 시간을 보니 잠깐을 붙인다는 게 3시간을 자고 일어났던 거예요. 너무 당황해서 빠르게 일손 도와드리려고 하니까 뒤에 계신 시어머님이 큰형님, 둘째 형님 보고 오느라 고생했다며 덕분에 제 시간이 끝났다고 칭찬을 해주시는데 그때 정말 서러웠지요. 제가 거의 다 끝냈었고 형님들은 잠깐 나와서 뒤적거린 것밖에 없는데 저한테는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안 하시고 남편 주방에서 일 시키고 방에 들어와 자고 있었다는 것만 꼬집고 계시니 너무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없는 거예요. 분명 시댁 식구들 왔으면 저를 깨웠을 텐데 이리저리 둘러봐도 어디에도 없길래 조심스레 큰형님께 어디 갔냐고 물어보니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주방 정리하고 있는데
무슨 투명인가 취급받는 줄 알았어요. 텃세 부리는 것도 아니고 너무 당황스러웠죠. 그래서 둘째 형님께 다시 물어보니 큰형님 옆에 찰싹 붙어서 둘이 화기애애하게 대화하고 있는데 이건 뭐 학교 생활할 때도 겪어본 적 없었던 왕따를 결혼하고 시댁에 와서 느껴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짜증이 확 올라왔지만 약간 분위기 조성하는 것 같아 일단 자리를 잠깐 피했죠.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를 하는데 핸드폰까지 놓고 가선 거실에서 벨소리가 울려 퍼졌네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뒤를 돌아보니 저 혼자 우두커니 서 있고 시어머니랑 형님들은 화기애애하게 서로 먹여주며 웃으면서 상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내가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지 생각하며 손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고 결혼하고 첫 명절이라 정말 잘하려고 노력했는데 따뜻한 말 한마디 듣지 못하는 신세라는 게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주방에 들어가 서운한 점에 대해 얘기하려던 찰나 남편이 들어왔네요. 저는 좀 짜증이 나서 방으로 남편을 불렀죠. 그리고 저에게 왜 전화를 못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큰형님이 들어오자마자 주방에 남편이 있는 걸 보고 심부름을 시켰는데 아주버님과 술 한잔하게 됐다며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었다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형님이 일부러 그랬던 것 같았어요. 그렇게 첫 명절을 투명인간처럼 일만 하고 시어머니에게 살가운 말 한마디 제대로 듣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왜 남편과 저를 무시하고 있는지 말이죠. 큰형님과 작은형님 두 분은 의사세요. 큰형님은 치과 의사고 작은형님은 소아과 의사세요. 남편과 저는 일반 회사원이니 그에 따른 차별이 엄청 심했죠. 저는 뭐만 해도 눈에 까시고 형님들은 뭐만 해도 다 용서하고 이해하면서 남편에게만 목소리만 높았죠. 그래서 명절이 너무 싫었어요. 모이게 되면 싫은 소리에 무시를 받는 게 정말 짜증이 났었죠. 그런데 작년 추석에 엄청난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여느 명절 때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전날에 먼저 와서 음식 준비하고 있었어요. 형님들은 전날에 오지 않고 다음날 오기로 했는데 그것도 차가 좀 막힌다면서 차례를 지낼 시간 딱 맞춰서 도착할 것 같다고 문자 한 통으로 통보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왜 항상 명절 때는 두 분이서 함께 오는 걸까요? 안 봐도 뻔했죠. 분명 어디서 놀다가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알면서도 그냥 모르는 척 하고 있었어요. 그런 거 말해봤자 저만 이상한 사람 될 게 뻔했거든요. 남편은 아버님과 마당에서 그동안 사람이 없어서 하지 못했던 일을 도와주고 있었고 저는 어머님 지시대로 차례상에 올라갈 음식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툭툭 내뱉으며 명령만 하시고 표정도 안 좋으신 어머님 행동에 저도 기분이 정말 좋지 않았죠. 그렇게 한참 동안 준비하고 있는데 마당에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리더군요. 큰형님과 작은형님이 오셨고 밖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시어머니는 순식간에 밝게 웃으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시더니 저를 보면서 나오지 말고 시킨 일 마저 끝내고 있으라며 급하게 현관을 나가셨습니다. 제가 여기 무슨 노동하러 온 사람도 아니고 정말 명절이 너무 싫었고 짜증났었습니다. 남편은 저희 집에서 대접받고 있는데 저는 이게 뭐 하는 건지 진짜 말로만 들었지 명절이란 날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러워서 눈물도 맺혔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할 시간이 아닌데 와서 받아보니 목소리가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아빠가 위독하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터지기 얼마 전부터 배가 좀 이상하다고 했는데 약국에서 약 먹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아무렇지 않게 넘겼었거든요. 그런데 상황이 심각하게 진행되었는지 구급차에 실려가고 있다면서 아빠가 제 이름을 부르며 계속해서 찾길래 엄마가 너무 불안해서 전화했다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 양해를 구하고 병원으로 달려올 수 있냐고 물어보셨죠. 저는 당연히 병원으로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상황은 빠르게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병원에 갈 준비를 하기 위해 물건을 챙기고 현관으로 나섰는데 그때 마침 시어머니와 형님이 현관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었고 얼굴을 마주치는 순간 시어머니 얼굴이 정색이 되셨어요. 지금 뭐 하는 거니 얘? 나오지 말고 시간 없으니
내가 시킨 대로 차례상 준비하려고 했는데 왜 나오는 거야? 어머니 그게 아니라요. 지금 저희 아빠가 응급실에 실려갔대요. 얼마 전부터 속이 안 좋다고 그러더니 문제가 좀 생겼나 봐요. 저희 집이 시댁이랑 1시간 정도밖에 안 되니까 상황 보고 다시 내려오든지 할게요. 그러니 이해 좀 해주세요. 얘 봐라. 곧 있으면 차례 진행하는 거 몰라? 다시 들어가라. 뭐 하고 있어? 얼른 들어가래도. 지금 차례가 중요해요? 저희 아빠가 위독하시다고 병원에 실려가셨다잖아요. 그리고 큰형님, 작은형님 오셨잖아요. 같이 조금만 건들면 금방 하는데 왜 계속 저만 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보, 우리 아빠 병원에 실려가셨대. 차 시동 좀 걸어줘. 그 순간 시어머니는 엄청난 상황을 만드셨죠. 제 머리채를 잡더니 말을 듣지 않는다며 저를 지하실로 끌고 가셨습니다. 어두운 그곳엔 독방이 하나 있었는데 저에게 하는 말이 자기 막내 아들 말 안 들을 때 벌 받은 곳이라며 저도 벌 좀 받아봐야 한다면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더 웃긴 건 남편이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소리치며 저에게 달려오려고 하는데 큰형님과 작은형님이 그냥 놔두면 벌은 나빠진다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남편이 저에게 못 오게 막고 있자 아주버님께서도 못 가게 옆에서 거들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머리채 잡힌 상태로 시어머님께 끌려가는데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더 이상 저도 참기 힘들었죠. 그래서 뿌리치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시어머님 힘이 장사시더라고요. 시골분이라서 그런 건지 절대 놔주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독방에 들어가게 되었고 차례 끝나고 나오라며 문을 닫으셨습니다. 어린 나이도 아니고 30이 넘은 다 큰 어른이 지금 애 취급받으면서 벌 받아야 한다는 시어머니의 어이없는 말에 너무 화가 났고 이렇게는 살 수 없을 것 같아 그냥 결혼 생활 포기하고 정신줄 놔야 할 것 같았습니다. 맨정신으로 저 사람들을 상대할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독방을 두리번거리며 이리저리 살펴보고 있는데 머리 위에 파이프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양팔을 뻗어 잡아 뜯는데 역시나 빠지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선 아빠가 저를 찾고 있는데 독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쉬지 않고 나무로 된 문을 반복해서 발로 걷어찼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찾아보니 문이 삐걱거리기 시작했고 온 힘을 다해 걷어차는 순간 문이 부서지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지하실에서 올라갔고 거실로 빠르게 달려갔는데 시어머니께서 제 핸드폰을 들고 저희 엄마랑 통화를 하는 것 같았어요. 애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저 모양이냐며 아무 잘못 없는 엄마에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차례 지내야 하는데 병원 가겠다고 하는 게 맞는 거냐며 제 입장에서는 정말 납득이 되지 않았죠. 그리고 옆에는 화가 난 남편을 제지시키며 아주버님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어요. 뭔 이런 집안이 있는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정신 나갔을 때 같네요. 바로 달려가 시어머니가 들고 있던 제 핸드폰을 뺏었고 짐을 챙긴 다음 남편에게 달려가 정신병자처럼 난리를 치면서 남편 끌고 나왔어요. 시어머니는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랐는지 제 머리를 다시 한번 잡으려고 하는 순간 저도 엄청난 힘으로 시어머니를 뿌리쳤습니다. 그때 제 눈에 차례상이 눈에 띄었는데요. 일단 차례가 뭐가 중요하다고 이 난리들이야. 이렇게 한다고 죽은 사람이 뭐라도 해준대? 죽으면 끝이고 이런 거 그냥 미신일 뿐이라고. 사진에다 절하는 이런 관습 없어져야 해. 내가 왜 알지도 못하는 사진 앞에서 절을 해야 하는데 다시는 여기에 발도 붙이지 않을 거고 우리 아빠 내 얼굴 못 보고 세상 떠나시면 절대 가만두지 않을 테니 그런 줄 아세요. 그리고 차례상을 있는 힘껏 들어올려 옆으로 엎어버렸고 앞에 놓여있던 영정 사진들을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뭐 하는 거냐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시고 형님들, 아주버님들, 아버님 모두 화를 내는 순간 남편도 소리치며 인연 끊을 테니 다시는 얼굴 보지 말자면서 저를 끌고 차에 올라탔네요. 그렇게 서로 만신창이가 된 상태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진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눈물까지 흘리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떨고 있는 제 손을 잡아주면서 미안하다는 말만 했네요. 당장 무슨 말도 위로해주지 못할 거라는 거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병원으로 향했어요.
아빠는 수술실로 들어간 상태였고 엄마는 망신창이가 된 제 모습을 보곤 주저앉으셨습니다. 남편은 엄마를 일으켜 세운 뒤 의자에 앉혀드렸고 모두 다 자기 잘못이라며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그렇게 아빠는 수술이 끝났고 병실로 옮겨졌어요. 그리고 알게 된 아빠의 병명은 맹장이었네요. 맹장이 터져서 위험한 상태였고 한시가 급했어요. 그래도 다행히 수술이 잘 끝났다는 말을 듣게 되었네요. 암이라도 걸린 줄 알고 엄청 걱정했었는데 다른 건 문제가 없다는 의사의 말에 그제야 긴장이 풀렸고 그때부터 시댁에서 겪었던 서러웠던 감정들이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멈추지 않는 눈물에 남편이 저를 안아주며 다시는 시댁에 가지 않을 테니 자기와 이혼만큼은 하지 말아달라며 애원했어요. 저도 시댁이 싫은 거지 남편이 싫은 건 아니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 눈치 보며 옆에서 계속해서 도와주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명절 때만 이런 상황이 생기니 너무 힘들었죠. 형님이 남편에게 전화와서는 가만두지 않겠다고 난리치셨고 남편도 한 번만 더 연락하면 자기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더 큰 목소리로 화를 내며 질릴 대로 질렸다면서 인연 끊겠다는 말을 하곤 끊었습니다. 시어머니 자존심 엄청 세셔서 절대 먼저 찾아오지 않으세요. 연락 한 통 없으시고요. 자기가 잘못한 거 먼저 머리 숙여 사과할 뿐 절대 아니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세상 떠나시기 전까지도 자기가 잘못했던 거 용서를 구하지 않을 것 같네요. 이번 명절에도 큰형님과 작은형님은 시어머니께 알랑방귀 끼면서 차례상 준비하고 음식 준비하고 있겠죠. 아마 엄청 후회하고 있을걸요. 저는 편하게 두 발 뻗고 남편과 맛있는 음식 먹으며 쉬고 있는데요. 남편도 시댁 얘기만 꺼내면 경기를 일으킬 정도입니다. 명절에 이혼 발생률이 엄청나다고 하는데요. 정말 그럴만도 한 게 이런 시집살이를 한다면 누가 결혼하고 싶겠어요. 당연히 좋은 시어머니 정말 많이 계신 거 잘 알고 있어요. 여기 댓글 다시는 분들 보면 다들 좋은 어머님들 많으세요. 하지만 저는 남편은 좋은데 시어머니는 꽝이었나 봅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뱃속의 아이와 남편과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 그걸로 만족하렵니다. 제 사연 읽어주신 분들 행복하시고 이번 명절에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50대이고 아들을 하나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지금은 남편과 이혼을 했지만 여전히 남편은 제 사업장에서 매일 얼굴을 보고 있는 사이입니다. 전 사실 남편에게 강제 이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강제 이혼 후에 남편은 저를 더욱 좋아하고 쫓아다니고 있는 실정이죠. 그런 지 벌써 7년째가 되네요. 정확히 말하면 저를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가진 돈 때문입니다. 제 사연의 시작은 저희 외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 생각에 저는 참 못나게 생겼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외모 때문에 고민도 많았고 부모님 원망도 참 많이 했었네요. 그런데 언니와 동생은 어디 나가면 참 예쁘다고 할 정도로 좋은 외모를 가지고 태어났지요. 왜 유독 저만 이렇게 못나게 태어난 건지는 알다가도 모를 일이지만 사람들은 제가 아버지를 쏙 빼닮아서 그렇다고 하네요. 지금도 정정하게 살아계시지만 아버지는 좀 심하게 말하면 산적 같은 풍채를 가지고 계시지요. 그 점을 자매들 중 저만 쏙 빼닮다 보니 제가 덩치도 좀 있고 얼굴도 사각이고 딱 보면 농촌에서 밭일만 하는 사람처럼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고향도 서울이고 중고등학교도 대학도 서울에서만 다녔는데 말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외모는 경쟁이 안 되다 보니 공부만 열심히 했습니다. 비록 겉은 초라할지라도 속이라도 꽉 차야겠다는 생각이었죠. 자격지심과 무너진 자존감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했던 공부였는데 이 길밖에 없다고 사람이 궁지에 몰리다 보니 공부가 재미도 있고 성적도 좋았습니다. 노력 끝에 언니나 동생은 쳐다보지도 못할 유명 대학에 들어갔고 그 시절에는 파격적이게도 여자인 제가 대기업에 당당히 합격해 인사과에 들어가게 되었죠. 취직 후에는 돈을 벌어서 못난 얼굴 조금이라도 예뻐 보이려고 딱 쌍꺼풀 수술 한 군데만 했습니다. 성형외과에서는 코를 좀 세워보라고 그렇게 권유를 했지만
엄마와 아버지가 코는 복코이기 때문에 절대 손대면 안 된다는 신신당부에 차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쌍꺼풀은 했지만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겠나요? 20대 때는 연애 한번 못 해보고 골드미스로 살아야 하는 처지가 자명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일에만 매달려 살아가던 어느 날 제게 손자리가 하나 떡하니 들어오더군요. 강남에서 유명한 중매쟁이라며 제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는지 선 한번 보라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사기나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그분을 만나고 나서 꿈이 아니라 현실인 걸 알았지요. 부모님도 깜짝 놀라셨어요. 왜 좋은 집안에서 제게 선자리가 들어오냐 하시며 무슨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의심하셨죠. 그 당시에는 저도 어안이 벙벙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은 선시장에서 이리저리 돌고 돌아 결국 마지막에 저에게까지 순서가 온 게 아닌가 싶네요. 남편은 순도 100%의 한량이었습니다. 저보다 한 살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도 발전을 하고자 하는 생각도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조금 유식한 말로 사회적 잉여인간이라 부를만 했습니다. 당시 남편은 생각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아마 그럴 필요성이 전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든든한 아버지라는 뒷백이 있었으니까요. 유복한 집에서 평생 고생 한 번 안 하고 큰 남편은 그저 유유자적 놀기만 하면서 지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세대에서는 안 쓰는 말이지만 당시 한창 TV에서 나오던 원조 오렌지족이었죠. 제 시아버님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회장님이셨습니다. 공공기관의 관급 공사부터 시작해서 빌라까지 짓는 회사였는데 그 당시에는 건설업이 한창 붐이 일어날 때라 돈을 많이 버셨던 분입니다. 그런 부유한 집에서 남편은 이남 일녀 중 막내였어요. 장남인 형은 유능하고 착실해서 아버지 사업을 함께 경영하고 있었고 손이 시누이 같은 경우에는 결혼해서 그 배우자와 함께 건설기계 판매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다들 한 능력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렇게 형제들은 각자 한 자리씩 잡고 있는데 남편만 똑똑하지 못한지라 자리를 잡지 못하고 한량처럼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아버지 입장에서는 이것저것 따질 필요 없이 적당한 여자 연결해서 얼른 남편을 치워버리고 싶으셨을 법도 한데 며느리의 기준은 철두철미하신 분이었어요. 많은 여자들이 남편과의 결혼을 위해 사주단자를 보내기도 했으나 이를 시아버지가 다 거절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들이 한량이고 제대로 사람 노릇 못하니 며느리만큼은 똑똑하고 다부진 그런 사람으로 맞이하길 바라셨던 것이죠. 거기에 한 가지 조건을 더 추가하자면 시댁 재산에 욕심을 부리지 않는 여자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편은 제게 치워져 버렸죠. 학벌도 괜찮아 대기업에 그것도 인사팀에서 근무하는 경력이며 그다지 외모 같은 데는 신경도 안 쓰는 데다가 수수한 성격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집안이 대단한 것이 아니어서 친정 식구들이 사회를 내세워 회사의 다툼에도 낄 처지도 아니었던 사람이 저였던 것입니다. 시아버지는 저를 매우 흡족해 하셨어요. 처음 인사 가던 날 시아버지는 제게 대놓고 이야기를 하셨죠. 똑똑하진 못한 아들이라서 내가 참 걱정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라서 이제야 내가 마음이 놓이네요. 많이 덜 떨어진 녀석이라 분명 속썩이고 할 겁니다. 그래도 천성이 나쁜 아이는 아니니까 그러려니 하고 살아줘요. 그럼 내가 며느리에게 금전적인 지원은 부족함 없이 할게요. 그래도 이건 이해를 못하겠다 싶으면 꼭 나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결할 테니까요. 그러니 내 막내 아들과 결혼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시아버지는 처음 만난 내게 존댓말을 하시며 강하고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그리고 남편이 해야 하는 프로포즈를 시아버지가 남편 대신 해주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대면대면하게 생각하는 듯 했으나 저는 크게 동요하지 않았지요. 여자인 제가 제 얼굴을 봐도 호감형이 아닌데 오렌지족으로 강남에서 이 여자 저 여자를 부리고 다니던 남자인 남편은 오죽했을까요? 하지만 남편도 저도 상관없었어요. 남편은 시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할 힘이 전혀 없었고
저 또한 수많은 고민과 경우의 수를 계산했지만 부잣집 도련님과 결혼하는 것도 제 입장에서는 믿지는 장사는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죽고 못 살 듯이 사랑해도 헤어지는 판국에 사랑이란 게 꼭 필요한 건 아니라고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시아버지는 제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형제들처럼 남편을 도와 사업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시아버지 회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남편과 저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사업체를 원하셨어요. 아마도 정신 못 차리고 사람 노릇 못하는 아들놈을 며느리 힘을 빌려 사람 구실하게끔 만들고자 하는 바람이 크셨던 겁니다. 경기도 외곽에 시아버지 땅이 있었는데 놀리고 있던 그 땅을 기름진 곳으로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하시더군요. 단 팔지는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부지를 보자마자 바로 생각난 것이 바로 펜션인 캠핑장이었어요. 사회적으로 이제 막 주 5일 근무가 시작되던 때라 여가 생활에 수요가 일어날 것이라 예상되었고 그러면 사람들이 놀러를 많이 다닐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바로 계획하여 실행을 옮겼고 답사를 위해 차를 끌고 지방 곳곳에 펜션이며 캠핑장이라는 곳을 싸그리 다 둘러보았습니다. 펜션과 캠핑장이 완성되기까지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 돌 하나 제 손이 가지 않은 곳이 없었죠. 시아버지를 실망시켜드리고 싶지도 않았고 사랑 없는 결혼에 대한 남편에 대한 속죄로 한량인 남편에게도 삶의 의지와 의욕을 좀 실어주고 싶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펜션과 캠핑장은 기대 이상으로 영업이 잘 되었어요. 남편은 사업체의 대표이사가 되었고 저는 상무이사로 등재되었죠. 그럼 그동안 우리 부잣집 도련님이자 한량인 남편은 무엇을 하였냐면 시아버지가 사업장에 들리시는 날에는 눈치가 보이는지 그때만 나타나 일하는 척 했고요. 그때 외에는 한량짓거리를 하러 다녔죠. 그래도 그 와중에 아들을 하나 낳게 된 건 제게 기적적인 일이었습니다. 사업장이 잘 굴러가자 남편은 낚시에 빠져버렸습니다. 친구와 우연히 바다 낚시를 갔다가 그 매력에 빠져 1년 365일을 낚시를 하러 다니더군요. 뭔 놈의 물고기는 사시사철 종류별로 다 나오는 건지 결국 배까지 구입을 하더군요. 그리고 바다 낚시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간 살면서 초롱초롱한 눈을 보는 것도 처음이었죠. 아버님 오실 때만 사업장에 들리는 게 아니라 당신도 와서 좀 들여다봐야 하지 않겠어요? 명색이 대표이사인데 1년 중에 집에 들어오거나 사업장에 나오는 게 며칠인지 알아요? 취미생활도 좋지만 이건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가 알아서 잘하잖아. 똑똑한 너를 붙여놓고 어떻게든 내가 사람 노릇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바라시는 것 같은데 나는 그럴 생각도 없고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아. 너랑 결혼해준 것만으로도 난 아버지한테 할 도리 다 한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 하지 마. 그랬다가는 집에 영영 안 들어오는 수가 있어. 남편은 낚시에 미쳐서 돌아다니느라 바빴고 여전히 사업체의 대표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시아버지의 눈속임만을 위해 저와 잘 지내는 척을 했을 뿐이었죠. 그렇게 남편은 사계절 동안 낚시를 다니느라 바빴고 저는 온전히 사업장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도 흡족해 하실 만큼 사업장이 나날이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이 조금씩 달라지더군요. 현재 사업장의 운영과 수입에 대해서 제게 묻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 사람이 정신을 차렸나 보다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제 경영 노하우를 다 공유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정말 뜬금없이 제게 이혼을 통보합니다. 그러더니 며칠 지나지 않아 웬 근사한 여자와 사업장 군데군데를 둘러보고 둘이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더군요. 그날 저녁 저는 오전에 왔었던 그 여자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또 내 말 한 귀를 듣고 한 귀로 흘린 거지? 이혼하자고 했잖아. 난 이제는 너랑 못 살 것 같아. 넌 내가 집에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내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관심이나 있어? 그리고 그 여자 지금 나랑 만나고 있는 사람이야. 나 너랑 이혼하고 그 여자랑 살려고 하니까 빨리 깨끗하게 이혼해줘. 위자료 넉넉하게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네 새끼는 어떻게 하고 싶은지 네가 결정해. 저는 갑자기 무슨 이혼 이야기를 하는 거냐고 펄쩍 뛰었지만 남편은 담담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그 여자 보지 않았어? 여자인 너가 봤을 때 그 여자 어때? 네가 봐도 이쁘지? 나는 처음에는 네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못생긴 만큼 나한테 헌신적일 줄 알았다? 근데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 뭔 놈의 여자가 사업 욕심이 그렇게 많은 건지, 아니면 돈독이 오른 건지, 아니면 우리 아버지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너는 너무 나대. 그리고 애까지 낳고 살고 있으면 네 얼굴에 좀 적응이 돼야 되는데 나는 네 얼굴이 아직도 낯설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당신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못생겼으니까 헤어지고 싶다는 건가요? 그런 아이 같은 발상이 어디 있어요. 못생겨서 이혼을 한다니 그게 지금 이혼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이란 사람 도대체 언제 처리될 거예요? 이혼은 내가 하면 한다는 거야. 네 말 맞아. 네가 못생겨서 너랑 이혼할 거야. 아까 그 여자는 예쁘고 매력적인 데다가 내 말에도 집중을 잘해준다고. 그리고 나를 무시하지도 않고. 너 그거 알아? 은근히 나를 깔보는 그 말투 정말 재수없어. 게다가 넌 못생긴 게 매력적이지도 못하고 내 말까지 듣는 둥 마는 둥 하잖아. 내가 너 손이라도 만져본 게 언제인 줄 알아? 못생겼으니까 손도 만지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순순히 두둑하게 위자료 준다고 할 때 그거 챙기고 나가서 살아. 나는 네가 나름 일 키운 사업장 운영하면서 놀러나 다니련다. 평생을 놀러나 다니고 돈 벌어다 줄 사람은 아니지만 시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 한 여자 문제로 이혼을 결심할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나마 다행이라고 했었는데 기어코 낚시 다니다가 물고기를 물어온 것이 아니라 다른 것까지 물어왔더군요. 저는 순순히 물러난 생각도 없었고 제 쪽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 이혼은 절대 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만일 저와 이혼을 하려고 한다면 소송을 걸던 알아서 하라고 했지요. 남편은 바로 든든한 자신의 뒷배인 시아버지를 찾아간 듯 했어요. 시아버지는 바로 저를 부르셨고 시아버지와 저, 남편 이렇게 셋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저와 남편을 향해 말씀하셨어요. 이혼해라. 인연이라는 것이 억지로 갖다 붙인다고 해서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너에게 정 붙이기도 힘들다고 하니 어쩌겠니. 얼른 갈라서라. 대신 너희 놈의 새끼. 아까 너의 힘으로 벌어서 먹고 살겠다는 이야기 믿어도 되는 거냐? 네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겠냐는 말이야.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이혼을 하던 소송을 하던 간섭하지 않으마. 남편은 제가 오기 전에 시아버지께 앞으로 정신 차리고 본인의 힘으로 일을 해서 살아볼 테니 이번 한 번만 자기 편이 되어달라고 사정을 했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의지에 불타는 눈빛으로 시아버지를 바라보았고 속으로 내 아버지이니 팔이 안으로 굽지 네 편을 들어주겠냐며 이 미련한 못생긴 여자라고 하면서 저를 비웃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아이 때문에 3개월이 더 걸리는 과정 중에 남편은 저보고 보라는 식으로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는 앞에서 꼴값을 떨더군요. 그 과정 중에 저는 사업장 업무 인수를 준비했고 제 물건도 조금씩 정리를 하기 시작했네요. 솔직히 조금 속이 쓰리기는 했지만 애초에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고 시아버지의 사업이라고 생각했기에 미련을 빨리 떨쳐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시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시더군요. 저 또한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죄송한 마음으로 시아버지를 찾아뵈었습니다. 눈물이 나려 했지만 입술을 꽉 깨물었고 씩씩한 마지막 모습으로 기억되길 바라며 인사를 드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제게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시더군요. 남편과 정리를 하는 중에 몸도 지쳤었고 그리고 결혼하자마자 사업을 하느라 한 번도 쉼없이 일을 해온 터라 조금 휴식기를 가지며 저만의 인생 플랜을 짜보려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일주일 정도면 되지 않나? 원래 오래 못 쉬는 사람이잖아. 일주일 정도만 쉬고 바로 출근을 하도록 해. 이제 내가 너를 며느리로서가 아닌 내 사업 파트너로 채용할 거야. 자세한 사항들은 이 제안서를 보면 될 듯 싶고. 그럼 일주일 편하게 쉬고 우리 그 후에 봅세.
저는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믿을 수가 없었고 꿈인지 생시인지 구별이 되지 않더군요. 당황했는가? 나는 장사꾼이야. 우리 집안은 장사꾼 집안이었어. 그래서 장사꾼이 대번에 알아보는 법이지. 며느리이기 전에 너는 장사에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솔직히 우리 아들하고 결혼도 내가 욕심을 부렸어. 결국 멍청한 아들놈이 귀한 진주를 몰라보고 덜 떨어진 진주에게 가버렸지만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인연은 잠시 접어두고 사업 파트너로서 인연을 시작하는 건 어떨까 싶어. 그리고 우리에게는 피가 섞인 손주도 있으니 내가 돌봐야겠고 덜 떨어진 아들놈보다는 나는 성실하고 착실한 너를 선택할까 한다. 내 제안을 받아들일 거냐? 저야 제안에 거절할 이유는 없지만 그럼 남편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사람도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내가 왜 아들한테 이야기를 하겠어? 난 능력 좋은 자네를 대표이사로 앉히고 싶은 것뿐이야. 그리고 그 멍청한 놈의 깜이 안 든다는 것은 진즉에 알고 있었어. 그 녀석이 지금까지 사업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일조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보지 않아도 눈에 환하게 보이는 일이지. 그래도 자기 힘으로 정신 차리고 살아본다고 했으니 어디 한번 지켜볼 생각이다. 대표이사직에서 순식간에 해고가 된 남편은 저를 찾아와 자기 아버지를 어떻게 구워 삶은 것이냐고 난리를 쳤고 결국 시아버지를 찾아가서 난동을 부린 듯 하더군요. 그래봤자 머리통 터지게 쥐어 터졌지만요. 저는 제가 읽은 사업장의 대표이사가 되었습니다. 이혼 전에는 남편이 대표이사였는데 이혼하고 나서 제가 대표이사가 된 것이었죠. 현재도 저는 열심히 일을 하며 사업장을 확대할 생각에 몰두하고 있죠. 그럼 남편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이 사람은 정말 답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켜보신다고 했던 시아버지도 현재는 남편을 포기하신 상태이고 요즘 제 사업장 후미진 곳에 작게 사과나무를 심어둔 곳이 있는데 그곳에다 컨테이너 집을 들여 살고 있답니다. 갈 곳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다고 저를 조르더군요. 결혼 생활할 때는 그렇게 얼굴 보기가 힘들더니 이제는 출근할 때마다 지나가는 제 차를 알아채고는 손을 흔들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가끔 재결합에 대해서 제게 이야기를 하곤 하지요. 그땐 어려서 본인이 조강지처의 위대함을 몰라보았다는 둥 여자는 외모가 아니라 착실함과 성실함이었는데 본인이 너무 어리석은 나머지 알아보지 못했다는 둥 그 한량의 입에서 수없이 많은 말들이 조잘조잘 쏟아져 나오더군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남편에게 예전에 제가 했던 말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 매력적인 여자 있잖아요. 나는 못생겨서 정이 안 간다면서요. 지금이야말로 늙고 더 못생겨졌을 텐데 그 매력적인 여성에게 가세요. 늙고 추한 저에게 이러지 말고요. 잘 나가는 부잣집 도련님이 컨테이너 집에서 살고 있다니 의아하시죠? 제 시아버지는 계산에 있어서 확실한 분이셨습니다. 저와 결혼 생활 중에는 제게 생활비를 받아 쓰던 남편이었고 저와 이혼까지 한마당인데다가 본인이 직접 돈을 벌겠다고 했으니 시아버지 또한 남편에게 일절 지원을 하지 않으셨던 것이지요. 남편은 당연히 여자친구와 사업장을 운영하며 돈을 쓴 생각이었지만 전처가 떡하니 대표이사로 앉아있고 본인은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었으니 지금 사는 것이 저 모양 저 꼴이 되어버린 것이었죠. 그리고 시아버지는 제게 그러시더군요. 남자라는 족속은 평생을 여자 속을 썩이는 그런 족속이라고요. 한없이 아이 같고 철없는 게 바로 남자들인데 본인 아들은 그 중에 대책 없이 최고라고 하시더군요. 언젠가는 꼬리 내리고 저에게 빌날이 올 테니 그때 하는 거 봐서 못 이기는 척 받아주는 것도 생각해보라고 하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남편은 저에게 불쌍한 눈빛을 날리며 자기를 받아주기만을 기대하고 있지만 저는 좀 더 남편을 두고 볼 생각입니다. 아직은 거들떠도 안 보고 있는 중이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집은 제가 중학교 때 미국의 코네티컷이라는 작은 마을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땐 많이 낯설고 어색했지만 친구들도 사귀면서 서서히 그곳 생활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대학교, 대학원, 직장까지 어쩌다 보니 맨해튼에서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사는 사람은 어느 정도 알겠지만
맨해튼이 미국의 다른 지역들과 크게 다른 게 있다면 한국 남자랑 여자의 비율입니다. 어떤 사람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여자가 8이면 남자가 2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여자가 많아요. 왜냐하면 여기엔 패션, 디자인 스쿨, 음대 등등 여자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학교들이 많았고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좋아하는 디저트 맛집 등등이 많거든요. 물론 국내에서 이곳으로 유학 온 유학생들도 여기 맨해튼을 많이들 좋아하고요. 저는 31살, 남편 나이 27이었는데 저는 그때 이미 미국 맨해튼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유학생으로 온 진수 씨를 만나 우리는 뜨거운 연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연애 8개월 만에 맨해튼에서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남편에게는 아버님만 계시고 어머니는 남편 대학교 1학년 때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아버님을 결혼식에 초대를 했는데 시아버님께서 그냥 이곳 맨해튼에서 가족들과 치르고 한국에서 보자고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알았다 하고 그곳 지인들 모시고 조촐히 결혼식을 치렀고요. 저는 결혼 후 여전히 직장을 다니며 남편의 뒷바라지도 열심히 하였습니다. 제게는 친정도 있고 보수도 좋았기에 맨해튼에서의 2년 결혼 생활은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아쉬운 게 있다면 아직 진수 씨가 학생 신분이라 아기 계획은 한국에 들어가서 가질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남편을 따라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이번에 들어가면 혼자 계신 아버님과 함께 살게 될 건데 괜찮냐고 물었고 저는 내 남편 아버지인데 그리고 혼자 사시는데 당연히 같이 살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너무 오래전에 한국을 떠나 있던 터라 저는 차 안에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곳저곳을 둘러보니 정말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시아버님과 함께 집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저를 처음 본 시아버님은 많이 반가워해 주셨습니다. 저도 시아버님을 꼭 안아드렸고요. 그래, 먼 길 오느라 다들 고생했다. 인사드려, 우리 아버지. 아버님, 이렇게 뵈어서 너무 좋아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얘긴 천천히 하고 일단 들어가시죠. 아버지, 며느리한테 왜 존댓말을 쓰세요? 그냥 말 놓으세요. 이상해요. 저희 셋의 만남은 이렇게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출장이 잦았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출장이 잡혀있다며 출장을 떠나게 되었죠. 자기야, 이번 출장은 얼마나 걸려? 이번엔 조금 길어. 한두 달 걸릴 것 같아. 좀 길긴 하다. 알았어. 어쩔 수 없지. 나 잘 지내고 있을게. 도착하면 꼭 전화해. 알았어? 당연하지. 그럼 가기 전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안아보고 갈까? 남편은 저를 꼭 안아주었고 저는 남편 볼에 뽀뽀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이 출장을 떠나고 시아버지를 정성껏 모셨습니다. 아침에는 나름 요리 솜씨를 발휘해서 맛있는 샌드위치도 만들고 햄도 굽고 야채 샐러드는 물론 생과일 주스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빨래를 하고 보면 언제부터인가 시아버지 빨래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화장실에서 아버님 속옷을 손수 손으로 빨고 계시는 시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아버님, 제가 할게요. 됐다. 아무리 그래도 남자 속옷인데. 남자는 무슨 아버님 건데요. 제가 할게요. 나이 먹으면 남자도 아니냐? 내가 한다고 하는데 왜 그래? 하면서 역정을 내셨습니다. 아버님은 되게 젊어 보이세요. 그래도 힘드시면 저한테 맡기세요. 내가 알아서 하마. 시간이 지날수록 저를 점점 어색해 하시는 시아버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기야, 잘 있지? 응, 잘 있지 나는. 자기야, 근데 아버님이 원래 저렇게 수줍은 성격이셔? 아니, 우리 아버지 그런 거 없는데. 그래요? 자기한테 듣던 아버님이랑 많이 다르네. 뭐 어색하시니까 그러시는 거겠지. 나 바빠. 나중에 통화하자. 그나저나 자기는 언제 와? 미안해. 일이 더 생겨서 조금 더 있다 가야 될 것 같아. 이만 끊는다. 남편이 출장 기간이 좀 더 길어질 것 같다고 하니 맥이 쫙 풀리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씩씩하게 밥 잘 먹고 건강 잘 챙기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저는 시아버지와 작은 불편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고 남편에게 위로받으려고 가끔 남편에게 전화를 걸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잘 받아주다가도 본인 피곤하다며 다음에 통화하자고 전화를 먼저 끊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좀 서운했지만 어쩌겠어요. 제가 참아야죠. 그리고 어느 날은 시아버지와 어색함도 좀 풀 겸 김밥 도시락을 맛있게 만들어서 아버님이 운영하시는 부동산 사무실을 갔습니다. 아버님, 아직 점심 안 드셨죠? 응, 근데 웬일이냐? 제가 도시락 싸왔어요. 그런 거 뭐하러 싸웠냐? 그런데 마침 지인분들이 들어오시니까 안색이 바뀌면서 빨리 가보라고 저를 내쫓다시피 하셨습니다. 저는 시아버지께서 불편해하시는 게 싫어서 인사만 하고 얼른 그 자리를 나와버렸습니다. 하루하루 너무 무례하게 지내다 어느 날 저는 제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아버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저를 좀 불편해하시고 어려워하시던 시아버지께서 이것만은 많이 기뻐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께서는 벌써 임신이라고? 확실해? 병원은 가봤고? 이런 말만 하시면서 표정이 굳어지신 것 같기도 했지만 저는 여전히 표현이 어색하신 시아버지라 그러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전화로 이 소식을 빨리 알리고 싶었습니다. 자기야, 나 임신 3개월이래. 아, 그래? 당신은 괜찮고? 당연히 괜찮지. 근데 자기 언제 와? 그러게. 근데 여기 일이 아직 마무리가 잘 안 되네. 내가 여기 마무리하는 대로 금방 갈게. 하지만 남편은 언제 온다는 소식은 없었고 늘 바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승진이 달려있다면서 한 달은 있다 갈 거라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남편 없이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출산한 병실을 찾아와서는 축하를 해주기는커녕 남편의 도장이 찍힌 이혼 서류를 들고 와서 헤어지라고 통보를 하더군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버님, 이게 뭐예요?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라고 했더니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고 이미 한국에 있는 지인들을 모시고 결혼식까지 다 치렀으니 네가 이혼만 해주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난 처음부터 너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부터 네가 마음에 안 들었다.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우리 진수 미국에 보내놨더니 어디다 나이도 한참 많은 네가 그렇다고 내세울 것 하나 없는 네가 내 아들을 만나? 마침 진수가 이제 천생연분을 만났길래 내가 정신 차리라고 하고 살림 차려줬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저는 출산의 기쁨도 잠시 방금 태어난 내 아가를 아빠 없는 아이로 만들고 자기 하나만 보고 이 먼 곳까지 함께 온 저한테 왜 이렇게 하는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해외 출장 와 있으면서 나도 많이 힘들고 외로웠는데 넌 나한테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해서는 아버님 모시기 힘들다고 투정만 해대고 이제와 핑계 같지만 기댈 곳이 필요했어. 미안해. 너한테 할 말이 없다. 남편은 이미 몇 달 전에 한국에 들어와서 결혼식까지 치르고 신혼생활 중이었습니다. 저는 무슨 청천벽력 같은 일이 나한테 벌어졌는지 그냥 실수하고 말았습니다. 이미 내겐 일말의 미련도 없다는 진수씨. 저도 더 이상의 미련도 남아있지 않기에 이혼 소송 중입니다. 물론 시아버지에게도 책임을 묻는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너무 힘이 듭니다. 물론 이혼 소송 제가 승소는 하겠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했는데 외진길을 혼자 서 있는 기분만 듭니다.